네, 8에서 10번 지문 함께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 전체를 쭉 살펴보시면 한국인들, 한국의 이민사회 이런 핵심 소재가 바로 눈에 쉽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간 상인 역할, 수직적 계열화 이런 핵심 표현들을 아예 지문 자체에서 네모 상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읽기가 조금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치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이 정보량이 쏟아지는 느낌도 안 들고요. 실제로 난이도가 낮은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지문이든 간에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간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1960년대 후반이라는 시점, 숫자가 나오면 이제 1초 훑어서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 이론 발전 전개형의 글인가 라고 살펴보시고요. 네,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그냥 체크만 해두고 가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긴 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을 간 게 1960년대 후반부터이구나 라고 첫 문단의 첫 문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미국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민사회를 이루고 있다. 네, 이제 이룬다고 하니까 처음 196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을 초기 당시에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도 못했겠고 상당한 영향력도 없는 사회를 꾸렸겠구나. 이민 사회를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굳이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1960년대 후반, 즉 이민 시작되던 초기에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지 못했겠구나. 영향력도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시면 지금 되게 많은 다음 문단들을 예측한 것입니다. 한국계 이민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 중에 하나는 갑자기 약간 화제를 전환하는 느낌이 드네요. 한국계 이민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앞으로 해나갈 얘기의 핵심 소재와 중심 소재가 한국계 이민사회의 직업적 특징, 어떠한 직업을 이루는지, 직업적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문단이 중요한 이유는 핵심 소재를 반드시 뽑아야 하고 항상 말했듯이 틀을 잡자 응집성 있는 독해를 해나가려고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형식과 실질의 틀이라든지 수단과 목적의 틀이라든지 이런 틀을 잡고 읽어나가야 글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응집성 있게 독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문단에서 이런 틀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으로 전체 지문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첫 문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문단을 날카롭게 날을 세워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한국계 이민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이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한국계 이민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얘기구나.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이 자영업을 하는 비율은 미국인 전체 평균보다 70% 정도 높다. 아무튼 간에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 이민사회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 문단에서는 한국계 이민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에 대해서 핵심 소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의 핵심 중심 내용이라고 첫 문단에서 알려주면서 특징 첫 번째로 한국계 미국인은 자영업 비율이 높다. 다른 민족이나 미국인 전체 평균보다도 유난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까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니까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면서 지문이 흘러가겠구나 라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나니까 아마 첫 번째 이유겠네요. 영어 능력의 한계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능력의 한계, 영어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리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죠. 이 뒷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 1세대 한국계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과 교육 수준이 사기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임금 노동자보다도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네, 특이하네요. 영어 능력이 부족해서 영어 능력에서 한계를 느껴서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유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사기업 종사자들보다는 영어 능력이 좋은데? 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이 주류 사회의 직장에 취업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고 라고 해서 주류 사회에 취업한 한국계 임금 노동자보다 영어 능력이 낮다는 의미니까 위에서 말한 이 사기업은 비주류 기업인가 봐요. 비주류 기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임금 노동자보다는 한국계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이 높지만
주류 사회의 한국계 임금 노동자보다는 낫다라고 이제 크게 비교가 되시죠. 영어 실력의 비교가 아마 되실 겁니다. 비록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높다고 하나 한국에서 이들이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네, 그러면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영어 능력의 한계였고, 두 번째가 여기 나오네요. 한국에서 이들이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네, 이렇게 숫자로 앞에 1, 2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주류 사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쵸? 주류 사회의 직장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영어 실력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이들과는 경쟁하면은 한국계 임금 노동자들의 영어 실력이 뒤처지겠죠. 즉 경쟁에서 질 테니까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맞네요. 이는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회피하거나 떠나버린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소수민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이다. 노동집약적 사업 등이 있다. 네, 이 분야는 이렇게 구체화되네요. 이런 성격의 자영업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사업상의 특징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문단에서 한국계 이민사회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에서 저희는 한국계 이민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으로 첫 번째가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가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여기 두 번째,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떠나버린 분야, 이러한 성격의 자영업을 하는 게 한국계 미국인들의 사업상 특징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업적 특징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3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사업 준비와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저희도 함께 주목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오거든요.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리트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민족적 자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 자원이 나오겠네 라고 문단의 구조를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만나볼게요. 네, 바로 나옵니다. 민족적 자원으로는 첫째, 둘째, 그 다음에 개인적 자원.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가면 막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막 처리하고 눈에 바르기 급급하지 않고 조금 더 거시적인 시야에서 여유롭게 글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눈앞에 가까이 대고 막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쳐내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예측되는 거는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조를 발라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조를 발라내고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 독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사업 준비와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족적 자원으로는 첫째,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둘째, 이들은 가족관계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의 가족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적 자원으로는 교육과 자본 조달 능력을 들 수 있다.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교육과 자본 조달 능력이 개인적 자원으로 나오네 하면 첫 번째로 그렇지. 한국에서 받은 높은 교육 수준은 비록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업체 운영의 기초 능력으로 작용하였다. 네, 한국의 교육 수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의 기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이룩한 사회적 배경은 일정한 개인 저축과 용이한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 3문단을 읽고 4문단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어. 또 한국에서 학력이나 자격증을 따서 왔는데 미국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해. 주류 사회의 직장에 취업할 정도의 영어 실력도 안 되니까 주류 사회의 근로자들한테도 밀려. 그러니까 선호하는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떠나버린 분야, 버린 분야, 뭐 소수민족 소비자를 상대하거나 노동집약적 사업 같은 버린 분야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소규모 개인 사업, 즉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4문단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4문단 끝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른 민족들이 자영업에서 잘 풀리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너무 잘해. 민족적 자원도 있고 개인적 자원도 있어. 한인 마을처럼 모여서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또 뭐 교회든 불교든 이런 종교단체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인 정보 습득도 빠른데 교류까지 잘해.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이 되어 있어. 거기다가 한국인 한두 명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가 온전히 같이 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노동을 활용해서 자영업도 잘 이끌어 나가는 이런 민족적인 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너무 똑똑해. 한국에서 교육을 얼마나 받고 온 건지 사업체 운영 너무 잘해. 거기다가 저축도 잘하고 자본 조달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한국에서 온 한인 민족들이 미국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힘이 대단한데? 저력이 엄청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문단 끝날 때는 이거 한국인들이 되게 자영업을 선택은 어쩔 수 없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되게 잘했겠다. 되게 다른 민족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잘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다 가능하다. 자본 조달도 가능해. 사업체 운영의 기초 능력도 튼튼해. 민족적으로도 똘똘 뭉쳐. 가족들끼리도 똘똘 뭉쳐. 이러니까 마지막에는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이민자들이 원탑을 먹었겠네? 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트 지문을 계속 분석하고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냥 글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이 은근히 풍기는 뉘앙스, 어떠한 방향으로 글을 이끌어 나갈지 약간 느낌,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많이 읽다 보면 생기더라고요. 특히 리트 지문은 너무 체계적이고 잘 쓰여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깔아놓은 그런 뉘앙스들이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아마 점점 느껴지실 겁니다. 네, 제가 계속 앞으로도 남은 지문들을 함께 분석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소규모 개인 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중간 상인 이론이다. 네, 갑자기 살짝 다른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상인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약간 방향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론 이름에 따옴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 상인 역할이라고 하면서 네모 상자도 있고 오른쪽에 바로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읽고 나서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리트에 없습니다. 그거는 수능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리트는 이것만 읽어서는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핵심 내용을 뽑고 그리고 선택지에서 앞뒤에서 헷갈리는 선택지를 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힘 빼지 말고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소규모 개인 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중간 상인 이론이다. 중간 상인 집단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 구조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소유주와 세입자, 상류와 하류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중간 상인? 상인은 상인인데 왜 중간에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중간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구조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건 약간 극과 극이잖아요. 소유주와 세입자,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 그래서 중간 상인이 이 극과 극인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 이런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네요. 이 극과 극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 뭐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로서 중간 상인들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 형성 초기에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내 의견을 가지고 나가다가 글쓴이와 내 의견이 맞으면 더 부스터 효과를 내서 더 줄줄 읽히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글쓴이가 주장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나?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하면서 약간 반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 집중력이 강화되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지? 내 생각은 달랐네? 내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집중력이 끊기지 않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멍하게 그래 너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라는 식으로만 가면 멍해지면서 이제 강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을 약하게 읽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까지 읽었을 때 이 중개자를 앞으로 즉 그 중개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이 중개자의 역할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걸까?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중개자가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뭔가 계층 사이에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원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갈등을 중간 사람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기업에서도 최고 경영층하고 일선에 있는 근로자들 있으면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층, 중간 경영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영학에서 위아래에 있는 의사소통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해 주기도 하는 역할이기도 해서 일반 회사만 이제 떠올려 봐도요. 경영학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걸 중개자의 역할이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 한국계 이민자가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서 미국 사회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윗부분에서 했던 능력을 발휘해서 이 개인 사업, 자영업 분야에서 원탑을 먹었겠구나. 이게 부스터 역할을 해줬겠구나.
라는 편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즉 적극적 독해를 하자는 얘기예요. 제 생각이 틀렸다면 뒤에서 반박을 당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데 왜 부정적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사회 형성 초기에, 굳이 초기라고 하네요. 뒷내용은 초기지만 그 뒤에는 뭐 후기나 현재 얘기를 하려나 봐요. 일단 초기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하려나 본데 옛날 얘기부터 들어보죠. 이민사회 형성 초기에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은 대도시의 빈민 지역에서 소규모 상점을 운영했다. 그쵸?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네요. 소수민족 소비자를 상대로 했다고 했으니까 초기에는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으니까 빈민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한국계 이민자 소유 사업체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중간 상인 역할이 중개자의 역할 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 건물주, 정부 기관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했네요. 저는 중개자의 역할로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편견을 갖고 읽어나갔는데 의외로 뒤에서 까였습니다. 소비자들과 주류 사회 사람들과 소비자들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네요. 중간으로서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해서 한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제 혼자만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문제 상황에 놓이니까 계속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속 리트 지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한다. 아마 뒤에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한번 맞는지 읽어볼게요. 한국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와의 갈등에 대처하고 그렇지 사업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라고 합니다. 조금 꼼꼼히 읽으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갈등에 대처하고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라고 하니까 주류 사회와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이 뒷부분에 처음 나올 테고 그 다음에는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럼 뒷부분 한번 볼게요. 이들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뭐였죠? 지금 위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류 사회의 사람들과 소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라고 진행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나?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의 강화를 위해서,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장에서 문장을 이렇게 끊어 읽고 이제 날카롭게 보다 보면은 완벽하게 쓰여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주류 사회와의 갈등에 대처하고 그러면 이 갈등에 대처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그 뒤에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는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병렬적으로 구조가 제시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죠? 민족적 결속을 강화한 목적이었죠. 민족적 결속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갈등에 대처하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또 사업상의 필요도 충족하자 라고 하면서 이 A와 B라는 목적이 제시가 되고 똑같이 병렬적으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파악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들은 문제, 즉 주류사회와의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자고 한 거죠. 즉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자라고 했습니다. 혼자 대처하는 게 아니니까 한국계 소매상 단체를 설립하는 한편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의 강화를 위하여 즉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유통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결합하는 수직적 계열화를 실시하였다. 이거를 알아야만 리트 지문을 풀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닌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치 공장이 있었습니다. 김치 공장은 자신이 배추를 사오는 전용 밭이 있었어요. 이 밭에서 배추를 맨날 사와서 양념장을 만들고 버무려서 이제 이마트고 어디 기업에 파는 겁니다. CJ고 이렇게 아무튼 김치 파는 곳에 팔고 그러면 이게 소비자에게 가게 되죠. 근데 수직적 계열화라고 하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아예 김치 공장에서 진짜 이 배추도 제대로 안 갖다 주고 배추값도 비싸게 받고 하니까 아예 내가 배추를 다 사버리자. 밭을 사서 우리 공장 근로자들 좀 보내서 배추 농사까지 지어버리자. 또 제대로 우리 김치 제대로 홍보도 안 해주네. 제대로 유통도 빨리빨리 신선하게 안 해주네 하니까 한 번 해버리자라고 하고 합쳐버리는 것을 수직적 계열화라고 합니다. 수직적 계열화. 그럼 아예 그냥 배추 농사부터 지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양념도 만들고 버무려서 아예 소비자들한테 판매까지 하는 것을 수직적 계열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희는 그냥 사후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배경 지식을 떠보기는 했지만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 난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결합하는 수직적 계열화를 실시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뭔가를 하나로 통합을 하나 봐. 하나로 결합을 하나 보네. 수직적 계열화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있던 거를 수직적으로 하나로 결합을 하나 보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경비가 절감되고 협상력이 강화되나 보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굳이 무슨 단계가 있었고 생산 과정이 있고 유통 과정이 있고 마케팅에서 유통해서 판매까지 하는 이 일련의
경영학적인 과정을 배경 지식 없어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해도 충분히 언어 이해를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로 결합하는 것보다 이거를 수직적 계열화라고 하는데, 한국계 이민자들이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려고, 즉 경비를 절감시키고 구매 협상력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과정을 하나로 합쳤나 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국계 소매상들은 유력한 한국계 도매상을 중심으로 주문을 하나로 모아 좋은 가격으로 공급자와 협상을 할 수 있었다. 뭔가 합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협상력도 강화가 되니까 주문이 하나로 모아져서, 아까도 위에서 결합했다고 했지만 하나로 모아져서 아무튼 간에 협상력이 높아졌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한국계 자영업자들은 수직적 계열의 관리자로부터 외상 공급, 창업 자금, 대출 등과 같은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수직적 계열화의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 계열화의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네, 여기는 긍정적이고 여기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나 봅니다. 수직적 계열화이요. 수직적 계열화의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뭐가 부정적인 영향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너무 많은 한국계 소매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소수의 상품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네, 리트가 좋아하는 표현이네요. 리트가 선택지화 만들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집중. 소수의 상품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포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끼지 못한 다른 민족들이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수직적 계열화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업 기회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수직적 계열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제도, 이것도 리트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체크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한 문단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걸 보니까 아마 이게 선택지화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러나 뒤에 나오기도 했고, 집중이나 배제 이런 표현들이 쓰인 걸로 봐서 여기서 아마 한 문제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아주 전체적인 시야에서 본 거예요. 따라서 한국계 도매상이 지금 집중해서 소수 상품 시장을 장악을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사실 시장 포화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한국인들이 완전히 그 시장을 꽉 채워버린 거예요.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다른 민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기회에서 배제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정적이라고 글쓴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느낌을 갖자고 했었죠. 한국계 이민자들이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입하게 된 자영업에서 얘네들이 원탑 먹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죠. 민족적 자원도 있고 개인적 자원도 있는데 민족들이 똘똘 뭉치고 정보도 교류하고 똑똑해. 개인적으로도 교육 수준 너무 높아. 자본 조달도 너무 잘해. 얘네들이 원탑 먹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요 글에서 보면 결국에 한국계 소매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물론 너무 많이 참여한 거긴 하지만 다른 민족들이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적 계열화라는 거를 또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해버렸어. 한국인들이 소매상 단체도 설립했는데 거기다가 수직적 계열화까지 해가지고 경비도 절감해, 구매 협상력도 강화해, 좋은 가격으로 협상을 막 해, 힘도 엄청 좋아 하니까 다른 민족들이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작은 시장에서 다른 민족들이 배제되긴 했지만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압도적으로 자영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글쓴이는 다른 민족들이 혜택 받지 못하고 한국인들 때문에 암튼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수직적 계열화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계 이민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저희가 한국계 이민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 두 번째, 근데 모든 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수 민족 소비자를 상대하거나 노동 집약적 사업에서 주로 한다라고 했죠. 세 번째 특징은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수직적 계열화를 했다. 이게 또 한국의 이민사회의 특징이구나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이는 수직적 계열화를 의미하는 거죠.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한국계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수직적 계열화가 한국계 이민사회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이거는 왼쪽에 한국계 이민사회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왼쪽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또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또 이거는 좀 내용이 쉬워서 굳이 찾으러 올라가지 않아도 내용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1번, 자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 네, 왼쪽에서 보면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조직화되어 있어서 정보 교류가 쉬웠다라고 했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가족관계를 이용한 인력 조달로 비용 절감할 수 있었다. 둘째라고 해서 저임금의 가족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민족적 자원 이용에 관한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3번,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쉬웠다. 네, 틀렸죠. 한국에서 이들이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네, 나머지 선택지도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번 위 글의 중간 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찾으면 나머지는 다 애매한 건 제껴주시면 되거든요. 1번 중간 상인 역할은 높은 이익을 보장했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2번 상류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거래하는 역할? 아니죠.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소득이 낮은 라틴계와 아프리카 미국인 이런 식으로 소수민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이나 노동 집약적 사업 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상류 계층 소비하는 상품 거래 아니고요. 3번 중간 상인 역할은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보시면 소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에 처해서 생각보다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었다라고 했습니다. 4번 중간 상인 역할을 위해서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요구된 건 아니고요. 한국인들이 일정한 개인 저축과 용이한 자본 조달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본 조달 능력이 있었다고 했지 중간 상인으로서 큰 규모의 자본이 요구된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5번 중간 상인 역할의 어려움에 대응할 때 민족적 자원을 많이 사용했다. 이게 너무 맞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국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와의 갈등에 대처하고 사업상의 프리로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어려움에 대응할 때 갈등에 또는 문제에 대응할 때 민족적 자원을 많이 활용하였다라고 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위 글에서 수직적 기혈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직적 계열화가 나온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네요.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의 강화를 위하여 유통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결합하는 수직적 계열화를 실시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적 계열화를 실시한 목적이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 강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정답은 2번. 너무 쉽게 2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지문과 문제 자체가 되게 쉬웠습니다. 네, 옛날 언어이해 지문이기도 하고 주제 자체가 조금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또 문제 자체도 쉽게 나왔는데요. 이런 지문이 나올수록 시간을 완전히 단축하면서 정답률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이번 지문에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적극적인 독해를 하자. 그리고 문단이나 문장 구조를 예측하면서 읽어나가자라는 거였고요.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긍정적 역할, 부정적 역할, 장점, 단점 이렇게 표지판을 세우면서 문단 구조를 다시 선택지로 갔을 때도 찾아오기 쉽게 큰 틀을 잡아나가면서 읽어가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지문 함께 읽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